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섭입니다. 고전 읽기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침묵의 봄이라는 환경 분야의 최고의 고전이라 했죠. 누가 썼다고요?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류학자가 썼죠.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요. 9월 7일부터죠. 9월 7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들어야 할 강의 두 개 중에 바로 두 번째, 차시란 말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2차 시 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약 17분 동안 레이첼 카슨과 그리고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소개를 했었죠. 네, 책이 꽤 두껍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본문 내용을 가져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자, 여기 보이죠? 그때 볼까요? 범을 알리는 철새들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난다. 한때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 가득했던 아침을 맞았지만 이제 그 아침을 만든 것은 고요한 어색한 고요한 뿅뿐이다. 노래하던 새들은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던 화려한 생기, 아름다운 감흥,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빨리 사라져버렸다. 자,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마을은 그런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대목이 더욱 비극처럼 느껴지죠. 자,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마을은 그런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즉 조만간 그 마을에서도 새들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극이 한 마을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 한 나라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리노이주 힌스데일에 사는 한 가정주부가 조류학자인 커시먼 머피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커시먼 머피는 원래 이제 그 조류학자이고 또 박물관에서 조류 큐레이터로 일을 했어요. 박물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안내자였죠. 자, 쌤이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표시해 두기 바랍니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실 이 편지가 레이첼 카슨에게도 이제 오는데요. 그래서 카슨이 정말 침묵의 봄을 써야겠다. 침묵의 봄을 집필해야겠다라는 강력한 계기를 갖게 된 그런 편지입니다. 자, 우리마을의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느릅나무에 농약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란 말 보이죠? 농약. 6년 전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새들이 아주 많았다. 겨울이면 제가 달아놓은 모이통에다가 홍간조, 박새, 다운이, 동굽이 날아왔고 홍간조와 박새가 새끼까지 데리고 날아왔고 그러나 DDT, 유명한 제초제라고 그랬죠? 강력한 농약입니다. 이것이 뿌려지자 울새와 찌르러기 모습이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박새는 2년 전부터 모이통을 찾아오지 않았고 올해는 홍간조마저 사라졌다. 그저 집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라고는 비둘기하고 집바퀴뿐이었다. 자, 편지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독자들한테 그죠?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편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연방법으로 새를 죽이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새가 왜 사라졌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나한테 묻는다. 새들이 언제 다시 올까요? 자, 숲인데 새들이 없다. 정말 이상하죠? 지금 이 순간 느릅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새들 역시 죽어갑니다.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왔어요. 자, 또 한편의 편지가 있는데요. 1년 후에 불개미 퇴치. 이 불개미가 느릅나무를 많이 죽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농약 살포 계획을 세운 거죠. 엘라바마에 사는 또 한 여성이 편지를 보냈어요. 반세기가 넘도록 제가 사는 마을은 조류보호구역이었습니다. 새가 굉장히 많았고 지난 7월 사람들은 어느 해보다 많은 새를 볼 수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8월 둘째 주, 한 달 만이죠? 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암말과 망아지를 돌보기에 일찍 일어난 어느 날 아침, 저는 지저귀는 새를 단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괴하고 두렵기까지 했다. 자, 그 다음이 참 충격적인데요. 아름답고 완벽한 이 세상에 인간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름답고 완벽한 이 세상에 인간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인간의 탓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새들에게 닥쳐올 비극적인 운명을 잘 말해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몇몇 종에 불어닥친 운명은 이제 모든 새를 위협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울새 이야기다. 미국 사람들한테 울새는, 우리나라는 이제 봄 그러면 종달새죠. 미국은 울새 모양이에요. 미국인에게 울새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겨울이 끝났다는 뜻이래요. 이런 것을 좀 아름다운 말로 봄의 전령사이랍니다. 전령이란 말은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자, 뉴스에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식탁에서 울새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야, 이제 겨울이 끝났나 봐. 울새가 울더라고. 이랬던 거죠. 울새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숲에 처음으로 녹색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침 햇살 사이로 울려 퍼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봄날을 맞는다. 참 행복한 그런 전경이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반복됐던 전경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나간 옛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언젠가 사람들은 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자, 왜 그런가? 좀 더 파고 들어갑니다. 역시 학자다워요. 울새는 물론 다른 새들의 생존은 나무와 숙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새와 생존은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나무가 죽으면 새도 죽고, 나무가 없으면 새도 살 곳을 잃게 되죠. 대서양에서 로키 산맥에 이르는 수많은 도시의 거리, 광장, 대학 캠퍼스 등에 웅장한 녹색 아치, 아치란 말 아시죠? 이런 형태 아치죠. 숲이 자라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마치 나무 속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치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느릅나무인데요. 오랜 세월을 인간과 함께 왔다. 그러나 곳곳에 퍼져 있는
곳곳에 퍼져 있는 느릅나무 대부분이 병충해. 이게 문제군요. 느릅나무가. 미국에는 대학이나 거리에나 공원에나 캠퍼스 이런데 느릅나무가 많이 심어진 모양이에요. 병이 너무 심각해서 전문가들은 느릅나무를 구하려는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다. 느릅나무를 잃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욱 비극적인 것은 많은 새들도 또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나무와 새는 공존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병충해를 느릅나무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온 모양이에요. 30년경에 합판을 만들려고 유럽에서 합판을 들여봤는데 그 목재에 숨어서 병균이 이제 옮겨온 거죠. 이 균의 종류는요, 나무의 수관은 물이 움직이는 관이죠. 침투해가지고 나무 전체로 수액을 타고 나무 전체로 퍼져서 나무의 껍질이 다 붕 떠버립니다. 그래 그 속에 이제 뭐라 그러죠? 진딧물이 그냥 가득한 거죠. 자, 게다가 그 느릅나무 껍질에 사는 딱정벌레들 있잖아요. 이 딱정벌레가 이 균을 묻혀가지고 다른 나무에 옮깁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껍질 밑에 딱정벌레가 이제 그 구멍을 뚫어서 통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포자가 병균의 표자죠. 우글거리는데 이 포자는 딱정벌레 몸에 붙어서 딱정벌레가 날아가는 곳마다 함께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딱정벌레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개체인 딱정벌레를 없애는 방법으로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살충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학약제가 집중적인 살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딱정벌레만 죽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뿌려대는 농약이 결국 울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밝힌 사람이 조리학자인 조지 월러스라는 사람인데 또 그의 제자 존 매너인데 울새의 개체 수와 관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죠?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연구 대상이 울새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 다른 소재를 찾아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네덜란드 느릅나무병 방제는 이제 농약을 뿌려가지고 나무를 구제하는 것이죠. 대학 군내에서 소규모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조금 뿌리면 괜찮은데 이 살포의 범위가 점점 확대됩니다. 나중에는요, 매미나왕 그리고 모기까지 농약으로 다 죽이려고 화학약품이 폭우처럼 쏟아진 거예요. 폭우라지만 폭우. 적은 양이 살포된 54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이듬해 봄 울새들은 연애와 다름없이 캠퍼스로 돌아왔다. 자, 나무에 농약이 뿌려진 거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새들은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 죽어가는 울새는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기를 찾거나 떼를 지어 모여있는 새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네요. 어린 새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를 거치며 계속 반복됐네요. 왜 그럴까요? 계속 뿌려대니까.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울새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무리가 날아왔지만 그들 역시 최후의 고통의 몸부림을 벗어날 수 없었죠. 자, 월러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에 새로운 둥지를 틀려고 찾아온 울새들에게 캠퍼스는 행복한 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다. 참 멋진 운유법을 썼죠. 네. 사실 이거는 카슨이 한 말이 아닌데요. 월러스가 한 말을 이렇게 갖다 끌어다 쓰는 것도 네, 글을 잘 쓰는 겁니다. 세련된 표현이죠. 하지만 왜일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농약 뿌렸다고 다 죽는가? 왜 그럴까요? 근데 곧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자, 살충제 뿌리는 사람들은 그 약품의 새에게는 모해하다. 그런데 새가 왜 죽었을까요? 자, 어쨌든 새들은요, 약품의 독성 때문에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을 떨어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심한 경련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울새들은 살충제와 직접 접촉했다기보다는 자, 여기 보이죠? 지렁이를 먹음으로써 지렁이, 애벌레 이런 거 새가 굉장히 좋아하죠. 간접 중독. 그래서 지렁이를 잡아다가 가재에다가 먹이를 줘봤는데 가재들이 다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뱀한테 먹였는데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어요. 자, 봄철에 울새가 주로 먹은 것이 바로 지렁이였습니다. 울새와 아무런 운명이라는 수수께끼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이제 찾아진 거죠. 이걸 밝혀낸 사람이 바로 로이 바커 박사죠. 자, 울새가 지렁이를 통해 느릅나무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생태계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봄철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약 15m 높이까지 고압 분무기를 통해서 2 내지 5파운드의 DDT를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1에이커, 에이커란 얘기는 땅의 면적인데요. 1에이커는 약 4.047제곱미터죠. 4제곱미터니까 한 3평 정도 되죠. 거기에 23파운드를 뿌리된 겁니다. 근데 봄에만 뿌린 게 아니라 7월에 또 뿌려요. 네. 강력한 농약 상폭이. 그래서 딱정벌레만 죽는 게 아니고 나무들에게 꽃가루를 옮겨주는 그런 곤충이나 거미나 다른 딱정벌레나 모든 곤충을 다 죽여버린 거죠. 이 약품은 나뭇잎과 나무 껍질에 좀처럼 벗겨지지 않아요. 막을 형성합니다. 얇은. 그리고 빗물에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독하죠? 사람 손으로 이걸 만지면요. 씻어봤자 결국 몸에 나중에 고엽질을 일으킨다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이제 나뭇잎파리에 그 농약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다가 낙엽이 돼서 떨어지죠? 자, 그러면 그 낙엽을 분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분해된다? 누가? 바로 지렁이가. 지렁이는 그래서요, 온갖 그 쓰레기들을 잘 분해해가지고 그걸 거름으로 바꿔주는 참 유익한 생물이죠. 지렁이는 보기는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지렁이가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들에게는 그야말로 지렁이가 좋은 먹이가 되죠. 지렁이가 이제 먹어치우는데요. 당연히 그 살충제를 함께 먹게 되죠. 흡수하게 되고 축적되고 농축됩니다. 바로 이게 신경계통을 이게 교란시키기 때문에 소화관, 혈관, 신경조직, 체벽의 DDT 성분을 발견했어요. 실제 지렁이 몸에서. 물론 많은 지렁이는 직접 죽었지만 살아남은 지렁이는 어땠을까요? 살아남은 지렁이는 새들이 먹겠죠. 그러면 새들한테 이제 그 농약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생물학적 증폭기 구실을 했다.
역시 참 문학적 표현을 썼죠. 생물학적 증폭기. 죽지 않고 농약을 먹었지만 살아남았는데도 그것은 곧 새들에게 옮겨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새들은 또 다른 생물체에게 옮겨지게 되고, 자,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이런 순환 경로의 한 고리를 연결할 울새가 또 날아오죠. 큰 지렁이 11마리만 먹으면 울새에게는 치명적인 양입니다. 근데 지렁이를 얼마나 많이 새들이 먹냐면 1분에 1마리씩 먹는데요. 하루에 몇 분이죠? 11마리? 아주 작은 양이죠? 자, 충격적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근데 미국의 시인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 제목이기도 해요. 이 시에 보면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숲길을 걷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죠. 그러면서 하나의 길을 택하고 나머지 하나 가지 못하는 길을 계속 생각합니다. 미련이 남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쌤도 마찬가지입니다. 쌤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교사의 길이라는 길을 택했죠. 네, 사실 제가 BTS처럼 뭐 노래를 잘했다면 노래하는 길을 갔을 텐데, 아니면 화가의 길을 가거나, 애초에 쌤의 꿈은 법관이었습니다. 법관의 길을 가거나. 그래서 은근히 이게 비유적이에요. 숲속의 길을 얘기하고 미련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과가 마찬가지인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과가 마찬가지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러니까 좋은 길을 놔두고 올새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 생태계를 다 망가뜨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해 온 길, 오랫동안 여행해 온 길은 지금까지 오래 해왔던 길이에요. 네. 이것은 그냥 평탄한 고속도로이면지만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하지만 이건 재앙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 다른 길, 이게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다. 아, 이거 참,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대안.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된다. 다른 방법도 있다. 그냥 농약 갖다가 그냥 뿌려버리고 막 끝내버리면 되게 쉽죠. 빠르죠. 고속도로 같죠. 그 다음에 그 선택은 바로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동안 모분별하고 놀라운 위험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까지 충분히 인내해온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알 권리,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새들이 죽어갔는지, 독극물로 세상을 가득 채우려는 사람들의 충고를 더 이상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방법은 안 돼. 새들이 이렇게 정말 죽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그런데 농약업체나 그런 관여하는 화학학자들은 이런 일을 숨기죠. 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국은 DDT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했죠. 자, 바로 화학약품을 뿌리지 않는 다른 방법을 대안이라고 그러죠. 대안을 찾고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꽤나 설득력 있네요. 자, 카슨이 역시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죠.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영시를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느냐? 아닙니다.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농약 뿌리지 않고도 이미 사용되었고 또 화려하게 성공한 방법도 있고 아직 실험 중인 것도 있고 또 상상력 풍부한 과학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즉 실험으로 옮겨질 날만 기다리는 방법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이거입니다. 방역 대상이 되는 유기체, 즉 병균이죠. 유기체와 이 유기체가 속한 전체 생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적 해결법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해결법. 병균과 이 유기체가 속한 울새, 나무, 전체 생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해결법. 농약은 생물학적 해결법이 아니죠. 네. 곤충학자, 병리학자, 유전학자, 생리학자, 생화학자, 생태학자,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 대표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위해 지식과 창의적인 영감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농약만 뿌려대서 다 죽이지 말자. 오케이. 이해되시죠? 새로운 방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곤충의 생명력을 사용해 그 곤충을 없애는 것. 농약이 아니죠. 자, 미국 농무부 연구팀 니플링 박사가 했던 수컷의 불임화라는 방법을 예로 들었네요. 불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네.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특한 해충 방제법인데요. 해충의 수컷을 불임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풀어줘요. 그러면 이 수컷이 불임을 하게 되면 더 세지는 모양이에요. 야생의 수컷과 경쟁해서 이기게 돼서 암컷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암컷과 교미를 하면 이게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즉 아기가 생겨나지 않는. 네. 그래서 곤충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대담한 제안에 대해 관료주의적 차성에 젖은 관리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과학자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니플링 박사는 문제에 계속 몰두를 했죠. 그런데 실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뭐냐? 그럼 곤충에게 어떻게 불임 처리를 할 건지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X선을 투사하는 거죠. 자, 곤충학자 러너가 권염벌레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성공했죠. 그 다음에 50년대 가서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해 12가지 종류의 곤충을 불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딱정벌레가 이게 문제면 딱정벌레를 불임 처리하면 된다는 거네요. 농약 막 풀어가지고 그냥 느릅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농약 막 풀어대가지고 딱정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라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과 새와 지렁이와 다 죽이죠. 이런 방법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좀 느리죠. 하지만 이 방법이 더 낫지 않겠어요? 계속 생태계를 파괴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생물학적 방제, 이게 새로운 대안인데요. 1888년 알베르토 괴벨레라는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감귤나무에 깍지벌레가 감귤을 다 먹어치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로 날아갔어요. 천적을 찾기 위해서. 해충을 없애는데 천적을 사용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100가지가 넘는 포식 동물 및 기생곤충을 가져왔어요. 베달리아라는 게 이제 천적인데요. 네. 또 일본에서 말벌을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사과밭에 해충을 없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경험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농약만 막 뿌려대는 것은 단순하고 좀 무식한 방법이죠. 자, 알팔파 진딧물의 천적도 중동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알팔파 산업. 매미다망이 문제니까 매미다망을 잡아먹는 기생곤충 가져왔죠.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가 이제 뭐 문제니까 뭐 파티아 말벌로 이제 해결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경제적이라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해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한 겁니다. 자, 생물학적 방제에 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억 달러의 이득을 얻었다. 굉장한 거죠. 약 25배입니까? 그죠? 천적을 수입해 해충을 성공적으로 박멸한 좋은 예가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보고되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너무 단순하게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효과는 거의 영구적이고 독성이 함유된 잔유물을 남기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러한 생물학 방제에 대한 지원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농약을 판매하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용 금지, 소유 금지를 법제화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을 로비하고 또 온갖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우무로 양으로 그러죠? 담배가 지금 우리 인체에게 유해하지만 그걸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그 집요한 그 공약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넘어가게 되죠. 자, 캘리포니아에서만 생물학 방제를 하고 있을 뿐, 심지어는 이 문제 전문가인 곤충학자조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주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당히 글이 전문적이죠. 잡아먹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동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계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넓은 그물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는 특히 숲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농장은요, 인간이 만든 거라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숲 살림은요, 자연에 더 가깝죠.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를 하면은요, 해충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소나무에 그 무슨 병입니까? 그게 퍼져가지고 전국의 소나무를 거의 다 베어내다시피 했죠.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썼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포식 동곤충과 기생곤충을 이용해 생물학적 방제를 이미 써왔다. 캐나다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놀라운 수준으로 산림 유사형을 발전시켰다. 유럽의 생물 산림학자들은 나무는 새, 개미, 숲거미, 그죠? 땅속에 사는 박테리아까지도 다 숲의 일부로 인식한다. 자, 인식이 관점이 좀 다르죠? 이런 것을 우리의 생태학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나무만 의해서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생물,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미생물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숲이라는 거대한 연결고리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연결된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하면 결국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농약을 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아예 않는다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숲을 조성할 때도 이런 요소들에 신경을 써서 적절히 접목한다. 그 첫 단계는 새를 보호하는 거다. 새를 보호한다.
숲을 보호하려면 뭘 보호하라? 새를 보호하라. 수령은 나무의 나이인데요. 나무가 나이가 오래돼서 텅 비면 그런 나무가 좋습니다. 왜? 그게 새들의 뭡니까? 딱따구리의 집이 되죠. 그죠? 그러면 딱따구리가 숲속에 있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 그 곤충이 나무를 해치는데, 그죠? 예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일단 새들을 보호하라. 그러면 숲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새들을 다시 숲으로 불러들이려면 이제 그 오래된 고목나무를 배버렸으면 새 집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올빼미나 박쥐가 이제 새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들이 밤에 해충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낮에는 또 다른 새들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나무가 보호되죠. 그냥 농약만 치면 딱따구리 다 죽죠. 올빼미 다 죽죠.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유럽의 산림에서 실행된 가장 훌륭한 자연방제는 숯불개미를 사용한 것이다. 오, 이런 개미가 있나요? 불행히도 북미에서는 이런 일이 실행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됐는데. 자, 카를 게스팔트 교수가 숯불개미 군집을 배양하는 방법, 많이 이 숯불개미를 길러냈네요. 인공적으로 1만 개 개미군 1만 개 개미집 90군데 실험장에서 방출됐네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나쁜 해충들을 많이 잡아먹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충 제거에 사용되었다. 농약 뿌리지 않았다. 개미를 이용해서 해충을 제거했다. 좀 재밌는 방법이네요. 박쥐, 올빼미, 새, 개미, 그죠? 그러면 생물학적 균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산림 담당관인 루페르츠호펜 박사는 뭐라 했냐면 한두 종류의 포식자, 한두 종류가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다는 나무의 자연 동반자가 다양해진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새 가지고는 안 되고 새,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개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도 한 종류가 아니고 올빼미, 딱따구리 이런 식으로, 박쥐 이런 식으로. 자, 숲의 새로운 개미 군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망을 씌웠네요. 예. 그럼 안 그러면 딱따구리가 이제 개미를 다 먹어버리면 개미가 다른 해충을 못 먹죠? 근데 딱따구리 이제 개미를 잡아먹지 않고 다른 나무의 애벌레를 잡아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무가 또 보호되죠? 네. 이렇게 그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잘 연구해가지고 전문가가 많아야겠죠. 농약을 쓰지 않고도, 다른 생명체를 과도하게 죽이지 않고도, 그 다음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도 숲이나 자연을 보호하고, 결국 우리 숲이나 자연이 보호되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죠. 생태계의 균형이 안 깨지니까요. 네, 인식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책이죠. 근데 이런 그 개미가 딱따구리한테 먹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10살에서 14살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러네요. 참 교육을 잘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요, 곤충을, 숲이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곤충을 없애기 위해서 작은 포유류를 이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벼농사에다가 뭐 이용합니까? 오리농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오리가 막 이렇게 벼멸구 같은 걸 잡아먹게 하죠. 네, 오리농법. 작은 포유류는 어떤 녀석일까요? 쥐 종류인데요. 땅속에 작은 굴이나 구멍을 파고 사는 곤충을 없을 때 놀라운 효과래요. 자, 이 나쁜 곤충이 하나가 잎벌인데요. 이놈은요, 이 암컷은요, 산란관, 알을 낳았는데 그게 톱니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침엽수에 바늘잎을 잘라서 여기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알 낳기 위해서 침엽수에 소나무나 잣나무에 침엽수에 이파리를 갉아먹는 거죠. 그럼 소나무가 이제 죽겠죠? 그래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잎볼을 제거해야 되는데 농약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로 밑에 어디 있습니까? 요 녀석입니다. 흰발땅쥐, 들쥐, 뾰족돼지 이런 놈들. 이 잎벌을 놈들은요, 이 곤충들은요, 이렇게 침엽수에 붙어가지고 바늘처럼 이렇게 침엽수 이파리를 끊어낸 다음에 이게 낙엽 속에 이게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애벌레를 거기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뾰족돼지라는 놈은요, 네. 뾰족돼지는 이 낙엽 속에 있는 잎벌이 잎층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앞발로 꼬치 속에 넣고 끝을 깨물어 가지고 애벌레를 꺼내 먹는데 귀신인 겁니다. 속이 꽉 차 있는 고치와 비어 있는 고치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요. 그 다음에 엄청 먹어치웁니다. 식욕에서도 뾰족돼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길 동물이 없어요. 보통 들쥐가 200개를 먹는다면 뾰족돼지는 800개를 먹어요. 실험에서 이 소나무를 보호해주는 이 잎벌 제거에 애벌레를 약 이 뾰족돼지가 75 내지 98%까지 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농약 안 뿌려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뾰족돼지가 살지 않는 뉴질랜드의 어떤 뉴펀들랜드라는 섬에 잎벌이 번성해가지고 소나무가 다 쓰러지는, 그죠? 뻘겋게 다 죽어요. 참 안 좋죠? 그래서 뾰족돼지를 거기다가 풀었습니다. 성공했죠. 네. 숲속의 자연 생태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구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산림학자들, 이런 거 자세 배워야겠죠?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거 중요한데,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 것은 잘해야 임시변통이란 말. 임시변통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네.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 맞추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시변통. 네. 임시변통을 의미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언발에 뭐 누기? 언발에 오줌 누기.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죠. 추워서 발이 얼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발에다가 따뜻한 오줌을 이렇게 놓으면요, 우선은 좀 따뜻할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꽁꽁 얼어버리게 되죠. 네, 미봉책입니다. 미봉책.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만 그냥 그럴싸하게 쌓아 발라버리는 거죠. 화학 살충제 사용은 너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그냥 편의성에 의존한 수단이다. 게다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생물체 재앙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농약 뿌려대면요, 괜히 그냥 숲속에 개울가 있는 물고기를 다 죽여버려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곤충한테도 심각하게 다 질병을 일으킵니다. 다 경련해서 다 죽여요. 그야말로 폭력적인 수단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화학물질은, 네, 생물의 공생관계를 완전히 교란,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재앙은 점점 짧은 줄기로 되풀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농약 한번 치면 영원히 안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농약으로 영원히 병균을 박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얘들도 면역을 갖기 때문에 살아남은 놈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자의 쓰는 방법은 옳지 않다. 자, 그래서 에이젤 카스는 그러한 화학적인 살충제 뿌리는 방법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새롭고 상상력 풍부하며 창의적인 접근법은 이 세상이 자유 중요한데요. 이런 창의적인 접근법은
생물학적 방제죠. 화학적 방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모든 생물과 공유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걸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생태적 관점.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생태적 관점 무시해왔어요. 특히 서구 사회는 이 위에 보세요. 인간적 관점을 믿고, 또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마음껏 쓰라고 산도 만들고 들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숲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자연은 그러니까 인간의 곳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인간 멋대로 해도 된다. 인간의 이익이 되면 자연을 무조건 개발하고 자연을 뭐 그냥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는 인간 중심주의. 즉 인간의 이익을 옹호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농약을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농약으로 모기 싹 죽이고 곤충 싹 죽이면 인간에게 유익한 거 아니야? 하지만 유익했습니까? 새를 죽이고 봄이 돌아와도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봄이 있고 그렇게 유익하게만 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나 저 새나 심지어는 풀이나 심지어는 저 자연의 돌멩이 하나도 다 같은 뭐다? 하나의 존재. 뭐를 이루는? 이들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자연을 이루잖아요. 자연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은 여기서 제외되고 인간이 위에서 탁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인간도 그 속에 하나 연결고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이 좀 하찮아 보이긴 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결국 인간에게 더 뭐 한다는 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어요. 이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역사가 이 산업화 18세기 이후에 이 산업화가 굉장히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또는 뭐 편리하게 해준 건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너무 사실 심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참 뭐 코로나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즘 기상이 정말 이변이죠. 기후변화가 장난 아니죠. 이것 사실은 인간이 이러한 데 상당한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게 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앞으로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게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자주 발생할 건 너무나 뻔해요. 그래서 자연계의 생태계를 함부로 교란해서는 우리가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어찌 뭐 경고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쌤이 여러 고전을 고민하다가 이 코로나하고 연관된 자연을 좀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고전 없나? 그래서 이 침묵의 봄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원전을 다 읽어보시고 특히 생물학 분야에 진학하는 꿈꾸는 친구들은 이걸 읽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독서 기록을 남긴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곤충과 인간이 이해할 만한 화해를 이루는 방법. 그러려면 생태학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농약 함부로 뿌려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독물질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죠. 이런 상황은 반성을 하면서 근원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 뿌리부터 다시 반성하여 설패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정확하다.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조잡스럽고 세련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화학물질의 세례를 퍼붓는 거죠. 이거는 생태계 유기적인 그 생태계의 관계를 위협한다. 그죠? 그리고 쉽게 파괴한다. 결국 자연은요, 우리들을 갖다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습해 올 거다. 코로나 보세요. 왠지 그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뭐 진짜 얼마쯤 가다가 괜찮겠지.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까지 충격이 온다는 건 지금 경제는요. 지금 역사 이래 이렇게 경제가 안 돌아갈 적 없을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습해오고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은 이런 관점을 갖잖아요. 자연을 통제한다. 이런 관점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이 새나 돌이나 물이나 저 자연의 물이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물이 돌을 통제하고 새가 돌을 통제하고 이게 가능해요? 인간은 거기 함께 연결고리로 함께 존재하는 것 뿐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통제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만한 표현입니다. 자연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존재한다?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적 관점입니다. 생태적 관점이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관점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불행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러한 불행을 어찌해야 할까요? 네. 멈춰야 되죠. 네. 그죠? 자, 설국열차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자본주의의 이러한 자본주의의 생존 방식이지 말이죠. 네. 마치 열차에 탄 느낌이에요. 열차 탑승의 느낌. 근데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느냐? 종착지가 벼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죠? 열차에서 뛰어내리기 어렵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네. 그래서 학자들도 고민이 참 많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지구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 문제도 참 많지만, 일단 관점을 좀 바꾸는 거, 생태학적 관점을 좀 가져보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지루했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한번 두꺼운 책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